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이 기사를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직도 전국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잠깐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촛불 민심 박 대통령 탄핵 또 불행한 헌정사다라는 제목을 실렸고요.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앙일보는 국민이 탄핵했다. 정치가 응답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촛불의 탄핵, 박 대통령 직무 정지. 경향신문은 준엄한 심판이다. 촛불의 승리다라고 했고 한겨레 신문은 촛불혁명 진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각 신문마다 자신들의 논조에 맞게 제목을 좀 뽑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교수,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촛불 민심에 대한 얘기 또 박 대통령 탄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촛불 민심 박 대통령 탄핵했다. 또 불행한 헌정사다라고 해서 탄핵이 가결된 두 번째 대통령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모두 국회의원들입니다. 300명의 얼굴 사진으로 모자이크화 시켜가지고 대통령의 고개 숙인 모습을 표현해냈습니다. 박 대통령 국무위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생했다, 미안하다라고 어제 마지막 한마디를 좀 남겼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에 일부 국무위원도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어제 저녁 7시 3분 청와대에 접수가 됐습니다. 바로 그 시각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영신 교수님, 지금 박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까 덤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소리에는 약간 좀 힘은 좀 빠졌습니다만은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정리를 했다고 봐야겠죠. 가결을 예상을 했군요. 이미. 가결도 예상을 했고 가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은 이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때 이야기할 때도 차분하게 앞으로 담담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은 마음을 일단 내려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본인으로서는 아직까지도 부덕과 불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본인 스스로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덕이고 불찰일 뿐이지 내가 어떤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하지 못한 것 같고 뭐 안보 경제 어려운 상황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최경환 전 부총리죠.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일원도 챙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원을 챙기지 않은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을 챙기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국정을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걸맞게 챙겨야 하는데 그 국정을 최순실한테 이양하고 챙기지 않은 죄 때문에 지금 이 탄핵까지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어제 그 마지막 얘기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금하고 그것을 최순실이 자신의 사익으로 편취해가는 것도 국민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지만 어찌 보면 본질적인 거는 국정을 운영하라고 준 대통령이라는 자리, 권력을 최순실에게 이양해줬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게 아마 국민이 더 화가 났던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근데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지금까지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쏟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혹들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든 국정을 다 최순실한테 맡겼느냐. 아마도 그것까지는 실상은 아니겠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는 범위 내의 국정을 좌지우지한 거죠. 예. 그중에 이제 특히 그 문화 분야. 문화체육 분야 있잖아요. 이제 예. 그게 집중적인 타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사 그리고 이제 분야도 뭐 그렇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알 수 있는 분야가 뭐 이제 인사 같은 거 이런 예. 거 아니겠어요? 뭐 아는 사람 누구 이렇게 소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 중에서 뭐 본인이 아는 사람들 이렇게 이권 예. 챙겨주는 거. 뭐 아마 이런 것들 위주로 됐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더니 대통령이 2명이 나왔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과장된 것이고 예.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진 마당이니까 그리고 특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던 그런 의혹들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대통령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그 대통령이 자기가 뭐 문화 분야도 사실은 자기가 챙겨야 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을 최순실 씨한테 휘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예. 우리가 또 그동안에 이제 여기저기 언론에서 과장됐던 의혹도 이렇게 한꺼번에 좀 정리해주는 계기가 예.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탄핵이 된 마당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동안의 언론들도 아마 이제 뭐 속보 경쟁, 네. 특종 경쟁을 해가지고 좀 과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만 조금 더 차분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좀 정리를 해가자. 아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어제 대통령의 마지막, 이제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는 마지막 이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과 관련해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표결 하루 전날에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당일날 물론 홍보수석을 통해서 뭐 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탄핵 가결, 그것도 큰 표차로 가결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국민 앞에 서서 뭐 짧더라도 뭔가 사죄의 마음을 직접 전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국무회의 성격 비슷한 걸 통해서 모두 번을 통해서 꼭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됐나? 사실 어제 5시에 예.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했을 때 저는 아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제 국회에서 예상보다도 큰 표차의 압도적인 가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기존 입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 일말의 기대감을 좀 가졌었거든요. 이 국민의 그 민심을 수용해서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큰 표차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민심을 수용해서 뭐 자진 사퇴를 하겠다. 뭐 그 정도까지도 제가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자진 사퇴도 예상했군요. 예, 그런데 어디서부터 제가 이거 틀렸겠구나 생각했던 부분이 어제 바로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고 예. 그것이 일단 녹화가 돼서 중계가 되는 그 점을 보면서 예.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옛날 수준으로 그를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억울하다는 했고요. 쪽에 좀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고 실제 형식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도 예. 저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엄중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예.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담담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법리적 공방을 충실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본인이 예. 탄핵소추의 피소추자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예.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 하기 직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민정수석을 교체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상당히 이례적인 그 조치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민정수석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 참모로서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예. 사실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그 조언을 받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례적이었던 거고 무엇보다 대상 자체가 누구냐면 조대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했던 분 예. 아닙니까? 이분이 또 어떤 분입니까?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둘러싸고 유족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었던 분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을 본인의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모셔왔다는 예. 부분 자체가 물론 탄핵소추 안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그런 예.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절치 못한 인사를 모셔왔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인식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과거 5기 정치를 할 때의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고 못하고 예.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예,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만 놓고 보면은 진짜 이제 헌재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어쨌든 탄핵 가결로 인해서 직무정지가 되니까 그 전에 마지막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원고 없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원고 없이 생방송에 임하고 있지만 원고 없이 그냥 본인의 감정을 담담하게 좀 소회를 좀 밝혔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 부분은 좀 잘못했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잘못된 의혹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해도 좋고 지난번에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분명히 뭔가 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이 기회를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분께서 예.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기를 예. 바라고 있었고 제 3차 담화 때도 이제 관련된 부분이 설명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민한테 설명하는 자리는 없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탄핵 가결까지 된 뒤에 이제 국민들은 어떤 입장이 나올까 말씀 예. 주신 대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가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변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여전히 대통령이 바라보는 국민에 대한 시각은 내가 국민한테 이렇게 관련된 뭐 탄핵이라든지 예. 특검을 남겨둔 상황에서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관련해서 권한 정지가 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이 지금 민정수석을 예. 교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국민에 대한 담화가 아니라 내 변론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탄핵이 가결됐지만 우리보다는 본인의 안위에 관련된 부분을 더 생각하는구나라고 예. 어떻게 보면 좀 배신감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헌재 판결 과정에서 이제 뭐 변호인단이 뭐 잘 변호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한 부분을 우리가 소상히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는 거죠. 알 수 없죠. 뭐 그건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자료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예. 경우도 탄핵 기간 동안에 뭐 기자들하고 등산도 가고 뭐, 예, 예, 만나기도 그랬죠. 하고 예. 그래서 잘 찾아보면 2004년에 이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되고 나서 예. 임명되고 나서 한 이틀인가 사흘인가 정도의 고건 대행의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요 기사가 고건 대행 기사는 싹 사라지고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 기사입니다. 뭐 산에 가고 뭐 산에 가고 하고 거기서 뭐. 이제 얘기한 거 가지고 예. 계속 노무현 대통령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예. 충분히 기사는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물론 스타일이 다르죠. 노무현 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에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 과정이나 예. 여기에 뭐 영향을 미치고 싶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해명을 위해서도 예.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면요. 청와대 취재 기자들도 별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일을 안 하는 같이, 거니까. 같이 산에 가는 거죠. 예. 근데 산에 안 다니잖아요. 예, 여기는. 그러니까 안 이제 다니니까 집에서 TV 관저에서 관저에서 이제 TV 보는 거 좋아하시죠. 관저에서 혹시 대통령이 아유 우리 기자분들 나하고 얘기나 해요. 그러면 그거 안 갈 기자 없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기사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즐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럴 정도의 기회는 혹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예. 약속한 거니까. 예. 그런 소상히 생각이 밝힐 수 근데 있는 뭐- 통로는 분명히 더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적도 없지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기사는 많이 나올 거냐. 왜 그러냐면 특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특검이 시작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예. 나중에 이제 뭐 뒤에 가면은 직접 대면 예. 신문도 하겠지만 이번에 특검은 특검법에 예. 그때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수사 상황을 이렇게 브리핑하도록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얘기 안 하더라도 박근혜 하는 이름의 관련 기사들은 아마 앞으로도 지겹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부분은 잠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한 대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도 따라 울었다라고 하는데 뭐 지엽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누굴까요? 예, 그래도 예,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막 단상을 전고하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러던 열렬 이른바 친노는 없었지만 친박 중에서 그렇게 어제 하신 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국무위원 중에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 의리, 정 이런 걸 갖고 있던 분은 있는데 이분은 뭐 박수 쳐주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누군지는 좀 궁금해집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의리와 정을 따지기 이전에 사실은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어제 자리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헌재에 가서 이게 기각될 가능성 저는 그렇게 크지 않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도 울먹울먹 했잖아요. 이게 예. 이제 공개적인 그 인사말 자리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또 비공개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더 그랬을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거기서 우는데 예. 저는 일부가 아니고 거기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았다면 야, 그 사람 참 강철 심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매정한 들 사람이다. 정도입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그 눈물은 그게 뭐 꼭 박근혜 대통령의 예. 심정에 동의한다는 뜻은 예.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굳이 후보군을 압축하자면은 뭐 저는 무슨 장수 여성 예. 대통령이 예. 아니 여성 장관이 둘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고 뭐 박근혜 여자라 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진 두 분이 있으니까 아마 조윤선 문광부 장관, 이분은 예. 여가부 장관도 있고 문체부 장관 예. 지금 하고 있지만 정무수석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 여성이라는 게 또 감정선이 좀 예. 약한 측면이 있고 또 한 분은 여가부의 강은희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들은 뭐 충분히 같이 눈물을 예. 흘렸지 않겠냐는 생각이 그래도 현 정부에서 최대 물론 이제 그 조윤선 장관도 뭐 장관도 여러 번 할 정도로 수석도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황교안 총리도 법무장관도 하시고 총리까지 됐고 그리고 그렇죠. 또 윤병세 그럼요. 장관은 최장수 장기 장관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뭐 좀 한교안 울먹울먹 할 총리도 수도 그렇지만 유일호 부총리는 뭐 당선자 시절 또 비서실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본인을 뭐 그러나 부인이 여러 가지 결정된 인연들이 처지는 있는데 저는 그 않다. 기사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그 세월호 유가족들하고의 예. 그 만남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난 뒤에 예. 이 세월호 유가족들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들이 청와대 가려고 할 때 그래 맞고 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대통령이 과연 측은지심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예.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를 동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그런 예. 이야기들을 많이 비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사 보면서 뭐 지금 국무위원들이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 공감해서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과연 대통령이 그 지금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다른 사람들의 예. 그 아픔이나 슬픔에 동조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예. 자신의 아픔에는 슬퍼하면서 남의 아픔에는 슬퍼할 줄 모르는 뭐 그런 의미 알겠습니다. 여성 대통령 충격적 추락이다. 한국 불확실성에 빠졌다라고 해서요. 외신들이 어제의 탄핵 가결을 굉장히 크게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했던 냉담한 보수주자다라고 박 대통령을 평가했고요. 그의 인기도 추락은 야권 주자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을 높였으며 나라가 강경한 대북 정책 폐기와 보다 친중국 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BC는 박근혜 탄핵 천방지축 청년이 한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BBC는요 특히 고영태를 잘생긴 얼굴과 탄탄한 몸매를 가진 K-팝 스타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K-팝 스타는 아닌데 잘못 썼군요. 어쨌든 고영태와 한 마리의 개가 이 진실을 밝혔다라는 식으로 마치 이게 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도요, 부패 정실주의로 인해서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박 대통령을 18년간 군사 독재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령을 끌어안고 자폭했다라는 국내 신문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맥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민들도요, 환호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라고 하면서 뭐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이 TK 지역이었는데요. 딱한 생각이 들었지만 탄핵 이유가 분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최순실에게 그렇게 권력을 나눠주는 건 잘못됐다라면서 TK 지역에서도 어제 탄핵 가결에 대해서 불가피했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외신 반응하고 좀 시민들 반응을 좀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어떤 국정농단이라든가 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가의 어떤 수반으로서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이 되게 하지 말아야지 될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는데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서
전국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빨리 빠른 결정이 그렇게 내려져서 좋은 결정이 내려져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요 외신들도 그렇고 국내 시민들 반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탄핵 찬성 의견 여론조사가 한 80%를 넘었었잖아요. 그 의견 그대로 아마 시민들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외신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봤을까요? 예, 어떤 느낌을 갖고 조롱하는 일본이라든지 뭐 저기 앞서 잠깐 BBC 얘기도 했습니다만 약간 우리 한국이 좀 창피해진 상황이 됐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해서 또 이제 격찬하는 외신도 있고. 일단 어쨌든 국민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는 형국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관계국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FTA나 트럼프 당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관련된 입장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이 반대하는 부분에 관련된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이 좀 밀어붙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대통령이 관련된 지위를 상실했을 때 관련 이제 다음번에 차기 정부가 이제 이 같은 국민들의 반대의 여론을 등에 업고 다른 정부가 이제 성격이 다른 정부가 지금 들어왔을 때 관련된 지금 정해진 정책들이 바뀌지 않을까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소상히 보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해관계국들의 입장들이 대통령의 그냥 단순한 탄핵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국가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탄핵 가결을 그러니까 외신들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제 상반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민혁명이, 그러니까 시민이 어떤 잘못된 권력이나 정치를 바꿨다라고 긍정적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일로 우리 스스로도 좀 책임감을 갖고 자괴감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조금 뭔가 숙연해져야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우리 국민은 저는 뭐 이번 충분히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부심을 갖는 그렇죠. 민주주의 된다.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절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방법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탁착착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마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 연일 주요 도시에서 물리적 충동, 폭력적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서 외신을 아주 급박하게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자부심을 그렇죠. 가질 만하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관영 언론들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중국의 네티즌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과연 이런 사태 때 촛불을 들 수 있을까? 천안문 강대에서 했던 경우 1990년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땡크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인민해방군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이 시위를 보면서 스스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위에 당했을 때 그때는 상당히 위기였죠. 그때는 제대로 된 이 헌정 시스템이 굴러갈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했지만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도 그만큼 올라와 있고 시스템으로 모든 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우려는 없다. 아마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첨언을 하면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해서 아직까지 87년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돼 왔었습니다만은 권위주의 그런 정치 문화랄까 이런 것들이 잔재했다. 일부는 남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권위주의 정치 문화를 완전히 청산하는 전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든가 권력 사유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을 붙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 의식, 시민 의식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는 전기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국정의 어떤 혼란이랄까 다소 이런 갈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과거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까지 쫓아갔듯이 이번
뭐 이런 시민들의 명예혁명이랄까요? 예. 평화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선진국에 정치 부분이 가장 떨어졌다. 뭐 이런 행정이라든가 이 예. 권력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선진국 수준으로 예.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 있는 게 TK 지역 민심인데, 뭐, 좀 잠시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뭐, 친박이 이제 패족이 될 거냐 아니냐는 부분과도 연계돼 있겠습니다. 이제 TK 지역,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고현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치, 한국 정치의 가장 후진적인 양태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TK 뿐만이 이제 아니죠. 흔들리는 건가? TK 지역의 이 민심, 이번 탄핵 가결과 관련된 민심을 보면 딱 하지만 그래도 불가피했다.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지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그 지역주의가 사라질 것이냐 뭐 또 이런 이제 새로운 과제를 던졌어요. 예, 희망을 좀 봤나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불길하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여러 차례 이런 걸 겪었습니다. 사실은 육시방쟁을 통해서도 그 어떤 한 번의 전기를 겪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그 정권들을 예. 종식시켜서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이후. 예. 그다음에 민주화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을 연이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후진적 행태의 정치 문화는 바꾸지 못했다 하는 거. 그리고 그 1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 이제 뭐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런 세대까지 왔음에도 이건 이제 한글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글 세대로 넘어왔는데도 그 문화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또 한 번의 계기를 맞았지만 과연 우리가 이제 그런 지역주의나 뭐 어떤 갈등, 예. 뭐 세대 간, 그다음에 지역 간 뭐 이런 갈등을 청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긴 했지만 그걸 정말 이번 잘할 수 있을 기회에는 것인가? 청산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청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이미 그걸 청산하기 어렵다는 조짐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청산해야 되겠다는 노력들을 계속 우리가 독려하고 어떤 광장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압박을 가하고 해야 되는 건 당위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TK 지역에서는 뭐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은 아쉬운 마음이 많고 그렇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의 제도가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다음 투표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 제도적 보완을 해야죠. 제도적 개선을 해야죠. 그것이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가 상당히 소수 대표제에 예를 들어서 특정 한 사람만 1등만 지금 뽑아주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와 선거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숙제를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뭐 매일 촛불을 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 촛불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정치권이 그러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얼마나 우왕좌왕했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처음에는 아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차 촛불 집회에 참석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뭐 무슨 명예로운 퇴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즉각해야 해라 여기까지 얘기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관되지 않고 뭔가 이 촛불 민심에 끌려가는 듯한 양상을 계속 보였단 말이죠. 정치권 전체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자 항상 그러면 광장 정치에 끌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그 광장 정치를 때로는 이끌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민심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해석해서 정치권이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를 개선할 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치권이 이번 촛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매번 그러면 뭐 광장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정치권은 그걸 뒤따라가는 구조, 이 구조를 깨야 되는데 그 구조를 깨야 될 조짐도 또 별로 그렇게 없어요. 지금 권력에 가장 근접하게 간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참으로 아쉬운데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라도 여하튼 그런 쪽으로 압박을 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촛불 민심에 응답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뭐 아무래도 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열릴 것이다라고 해서 과거의 촛불 집회와 다르게 이제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주최 측에서는 지난번과 똑같이 청와대 100m 앞까지 이제 행진해 가겠다는 거고 법원도 허가를 했고요, 그렇죠? 예, 법원도 동일한 장소까지는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주최 측은 효자동 삼거리까지, 그러니까 100m 이내까지 들어가는 부분까지 들어가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지난번까지는 시간도 동일하고 거리까지는 행진할 수 있지만 그 이내까지 들어오는 거는 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번부터 보여준 대로 시민들이 많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교통에 관련된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이 부분은 집회 시위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허가를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의 집회는 상당수의 많은 인원이 모이겠지만 그래도 시위라든지 어두운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축제 같은 분위기, 일각에서 말하는 국민이 승리했다라는 식의 축제 분위기의 행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많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날 232만 명이 모였던 것과는 숫자는 좀 많이 줄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인터넷에서 가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패러디물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숫자가 참으로 이 묘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불참 1명, 최경환 이제 의원이죠. 이 234명의 의원들이 찬성했고요. 5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무효표가 7표가 나왔죠. 그래서 1, 2, 3, 4, 5, 6, 7 됐고요. 이제 8, 9, 10까지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패러디물도 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구속시키자 어쩌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주의 기운이 작용을 한 것인가. 이게 참, 우리 네티즌들 참 머리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주의 기운이 작동을 해가지고 1, 2, 3, 4, 5, 6, 7이 된 건가요? 저게 이제 패러디물이 가결된 뒤 한 몇 분? 한 20분 정도 되니까 막 이게 돌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제 숫자도 되게 유의미하지만 8까지는 좀 유의미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까지는 왜 이제 저희가 8은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8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탄핵 관련돼서 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 재판관 수를 8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퇴임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있을 때까지는 3월 안에는 결론이 날 거다. 8까지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게 숫자가 다 맞아서 아마 또 이제 저거 말고도 숫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찬성 퍼센테이지가 국민들이 탄핵을 지지하는 수 곱하기 국회의원 수를 곱하면 딱 저 정도 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때문에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저런 결과가 났는지는 정말 조금 신기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이건 또 진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8이 아니고 9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9는 구속이고 0은 빵에 보내자 그거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더 심한 얘기고 그게 아니고 예측을 하는 거죠. 1, 2, 3, 4, 5, 6, 7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8, 9는 뭐냐면 89일이라는 뜻이에요. 탄핵안이 지금 헌재로 넘어간 뒤에 89일 만에 아마 판결이 나올 것이다.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냐면 보도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1월 말이 임기 만료예요. 그때까지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이 만료예요. 3월 13일. 근데 그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가기 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법 있어요. 그렇죠.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있어요. 최소한 남아 있어야죠. 지금으로부터 89일은 언제냐면 3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가 되기 며칠 전이에요. 가능성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1, 2, 3, 4, 5, 6, 7, 8, 9까지가 나와 있는 게 지금 패러디물로 있습니다. 진짜 우주의 기운이 작동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89일 만에 헌재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기 한 일주일 전쯤에 하는데 그날이 또 마침 3월 7일인데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면 헌재가 이 결정문을 내놓는 날이라고 화요일, 목요일에 대개 내놓는데요. 그렇게 또 일치가 그렇게 되니까 제법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봐야죠. 진짜 우주의 기운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여담이죠. 이게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8, 9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앞으로 이제 미래형이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어제 굉장히 많은 패러디물이 있었는데 이 곤혹스러워진 분이 있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인데 진짜 장을 지시겠다는 말이 좀 논란이 돼가지고 직접 이정현 대표의 이 장지지겠다는 얘기, 이정현 대표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도 패러디물의 대상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여러분들 앞에 다른 사람 말고 국민과 기자들 앞에 얼마나 실현시키지 못할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거국내가 자기들이 하자고 했잖아요. 국회까지 와서 출처해달라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당장 하야를 해라. 숫자가 많고 다수니까 당연히 이거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승근의 숫자가 적으니까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당장 만약에 당장 지금 그걸 이끌어내서 그걸 관철을 시킨다면 제가 장을 지질게요. 뜨거운 손에 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장을 지질게요. 그 사람들 실천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런 식으로 해요. 며칠 있다 또 말 바꾸가. 내게 한번 할까요? 말 바꾼지 안 바꾼지 한번 내게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이정현 대표는 기자들이 잘못 알아듣고 오해해서 잘못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듣기에는 탄핵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탄핵안 가결되자마자 이정현 대표 방 앞에 국회의원 회관판 앞에 진짜 장을 갖다 놓은 분도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팔팔 끓는 솥단지에다가 이정현 대표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합성 사진도 있고 또 추미애 대표가 단식할 때 이정현 대표 단식할 때 가가지고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이제 그 솥단지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참 이정현 대표로서도 참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정현 대표가 어제 탄핵안이 가결되고도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즉각 물러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최소한도 장치를 마련했고 물러나겠다 하면서 아직도 친박이 뭐 자리의 미련이라기보다 예. 미련이랄까 아니면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미 친박은 어제부로 예. 패족이 된 건 뭐 틀림없는 겁니다. 이미 또 새누리당도 공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새누리당은 해체를 하고 새 집을 지어야 할 그런 형편인데 뭐 장을 지지든 뭐 발을 지지든 그건 뭐 이정현 대표가 스스로 지켜야 할 사안입니다만은 뭐 장 지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원이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장 끓는 장에 손 좀 넣는다고 그렇게 큰 고통이 올까? 옛날에 보면은 그 발에다가 저 발바닥을 지지는 경우도 있고 그 고문 같은 거 그 사극 보면은 원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고문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그걸 펄펄 끓는 그 무슨 쇠 위에다가 손을 대물로 해서 아주 고문의 그 아주 극심한 오직 극심했으면은 그 고문의 종류가 악랄했으면 손에 장 지진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저런 정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 장 우리가 된장 뭐 이런 데다가 지지는 그게 아니고 이 손바닥장이라는 그런 그렇죠. 설도 있어요. 손바닥장. 그러니까 이 그 쇳덩어리 벌겋게 사는 쇳덩어리 그러니까요. 손바닥을 지진다 그런 의미다 하는 해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이 분명치 않다고 그래요. 그 백과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예, 어쨌든 이정현 대표가 참 패러디의 대상이 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유일하게 불참한 의견 1의 숫자의 주인공이 됐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경산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인데 어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무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닫았다라고 해명을 합니다만은 이걸 바라보는 이제 경산 시민들 가운데는 아니 그렇게 친박으로서 이 대통령을 옹호하면은 차라리 떳떳하게 가서 반대표를 던지면 될 일이지 왜 저렇게 뭐 도망치듯이 문을 내려놓고 불참했느냐 뭐 이런 또 여론도 있더라고요. 최경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입장 표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 표결을 하면 부결되든지 가결되든지 어쨌든 경랑에 쌓이게 되니까 더 큰 논란이 오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안 했다라고 지금 이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 진짜로 친박이면 정말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대를 격렬히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그 반대 행동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입장 표명도 안 하고 나갔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도 사무실을 문을 닫았었거든요. 관련된 간판까지 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아까 뭐 간장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친박들의 그 태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모습도 아니고 회피하면서 자기의 지위는 누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배신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그 최경환 의원이 탄핵 가결 직전에 의원총회에 앞서서 자신의 그 입장을 보도문 형태로 다 배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득문에 가깝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탄핵 표결을 앞둔 여당 의원들한테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게 마지막에 업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서도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일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 그 대목은 물론 뭐 객관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뭐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를 최종적으로 해봐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인식 자체가 국민들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아마 친박계 상당한 이탈표는
어떻게 보면 최경환 의원이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우리 그 인식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예.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지금 났다. 당장 예. 저는 최경환 의원이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공격에 놓여 있지만 예. 또 그 얘기다가 아마 최경환 의원은 지금 사법 처리의 지금 이제 또 이 그 뭡니까 이 대상으로 예, 지금 놓을 수도 인사청탁,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중수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을 이 지금 뭡니까 강압적으로 특채 예. 한 부분에 있어 검찰이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참 최경환 의원은 여러 측면에서 일종의 예. 사면 초과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이제 이 대거 친박계에서 대거 이탈, 그러니까 이제 가결 쪽으로, 가 쪽으로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제 촛불 민심이 두려워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간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자 낙인을 찍어내서 찾아내자, 색출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모라든지 박대모에서는 뭐 할복하려는 자원자라도 모집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 등을 돌린 친박을 찾아내가지고 응징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약간 얼토당토한 그거는 이제 전 국민의 4%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예. 그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4%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할 텐데 예. 극단적인 주장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이 큰 배가 만약에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곧 떠납니다. 그 사람들 안 떠나서 이 배와 함께 내가 그 뭐 수장이 예.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반대표 56이라는 예. 이 숫자도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그냥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이 배지를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그 마지막 예의를 차리는 거에 불과하지 이 사람들의 절반 이상도 이미 그 친박으로서는 그 정신적으로 떠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아마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친박으로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교섭단체가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석 밑으로 내려가. 20석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개 어저께까지 마지막 의리를 지킨 그분들이 이제 한 40명 가까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미 또 한 교섭단체 정도 되는 한 20명 정도는 아예 그냥 탄핵 찬성으로 예. 가버렸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 또 저희의 취재 경험으로 보면 어제부로 친박은 패족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쪽 친박 진영이라든지 새누리당 진영은 이렇게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민주당 쪽은요. 또 이렇게 너무 좋아할 수는 없어서 어제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내부 단속용인가요? 뭐 술 먹지 마라, 웃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표정 관리를 해야죠. 물론 이제 예. 주장하는 대로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가결에는 성공을 했지만 너무 좋아하는 그 자축하는 분위기를 내면 국민들이 너네들 좋아하라고 이렇게 밀어준 게 아닌데 촛불 민심이 일어난 게 아닌데라고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 촛불 민심에 있어서 야권이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예.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정치적인 협상이라든지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예. 결국에는 촛불 민심에 기대서 이렇게까지 완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야권이 국민들로부터 그 촛불 민심을 그대로 지지로 기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 향후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총리에 관련된 권한대행을 지지할지 부분 그리고 관련돼서 여야 협의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루어 갈 부분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12년 만에 뒤바뀐 운명이다라고 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투표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여러 번 회자가 된 적이 있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이 최대 위기를 맞았고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시 반대 선봉에 섰는데 이번에는 탄핵을 가결하는 그 국회의장으로 섰습니다. 추미애, 정동영 두 사람은 그때는 다른 배였는데 지금은 같은 배를 탔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탄핵 됐을 무렵의 기자회견 내용하고 앞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내용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2년 전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하고 어제 탄핵은 닮은 점도 있고요. 또 극명하게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야당이 주도를 한 것인데 열린우리당은 당시 의석수가 한 40여 석 정도, 47석. 예, 7석 정도에 불과하고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의석을 이제 야권이 갖고 있고. 어떻게 고영신 교수님, 예.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장 결정적 차이는 물론 이제 아까 의원 숫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막 단상 점령하고 뭐 던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제는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압도적은 아닙니다. 뭐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막아야 된다. 탄핵안 표결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민심이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민심이 거기에 예. 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탄핵 말하자면 찬성이 한 30% 정도 됐죠, 선거법 여론조사가. 위반이라 예. 그러는데 그런 정도 발언 같으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번 들어가셔야 그 탄핵이 돼야 할 상황이었고 예. 그때도 뭐 여소야대 전국은 맞습니다만은 어느 국민도 뭐 그 정도 가지고 탄핵이냐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어떤 그 울분이랄까, 그 뭐 분노감 그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무리하게 탄핵을 하니까 민심이 따라가 주질 않았죠. 예. 아마 그 당시 민심이라는 게 한 30%나 지지를 했을까. 30% 정도가 이렇게 탄핵 하는데 지금은 찬성이었어요. 80% 이상의 민심이 예.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 민심의 흐름 때문에 어제도 뭐 새누리당이 그걸 거역해서 뭐 저걸 예. 물리적으로 막고 어쩌고 할 상황도 아니고 보이콧할 상황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냥 피청구인 자격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피고인,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예. 피의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비리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상황이 다르고 민심이 뒷받침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결국은 어제 민심과 동일하게 한 78%의 찬성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요하죠. 민심에 의해서 달라졌다. 예. 그렇죠. 2004년도 탄핵안이 가결될 때 제가 취재기자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예. 있었는데 어제 그거 보면서 상당히 어제는 차분하고 아주 담담한 예.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그래도 좀 발전했구나. 물론 예. 탄핵이라는 사태는 상당히 어떻게 우리 헌정에 있으면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그래도 이 탄핵안이 가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결국 민심의 부합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 국회의원들 간만에 바꿔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2004년도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때와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 중에 16대 의원들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당시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16대 의원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공격수에서 본인이 지금 이제 탄핵 소추를 당한 입장인데 그거 비슷하게 서청원 의원 그리고 홍문정 의원, 정우택 의원이 그때 당시 야당으로서 탄핵에 아마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아마 보여집니다. 그건 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기춘 전 실장도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핵심적인 지금 인물이었을 거고.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예. 어제 이제 본회의장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좀 아리까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신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정세균 국회의장, 예. 그리고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무릎 꿇고 우는 장면이 지금 엉엉 울었죠. 예. 엉엉 제게 내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또 한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공격에서 여전히 공격으로 간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추미애 당대표, 당시 민주당 대표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또 한 분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서 예. 당시 16대 의원을 지냈던 분 중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을 예.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좀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년 만에 이렇게 운명이 예. 뒤바뀔 수가 있나요? 예. 근데 아까 그 화면에 보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하기 전날 발언이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후에, 예. 탄핵한 그날 탄핵 당한 뒤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하기 그 전날 발언과 관련해서는 망치를 두드린 예. 박관영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박관영 국회의장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내가 좀 실수를 했다. 이제 사과해라. 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과하고 그러면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응? 나 그렇게 사과는 못 하겠다. 그래서 박관영 국회의장이 회고록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유도하는구나라고 느꼈다. 왜 예. 그러냐면 어차피 열린우리당이 그 다음 달이 그 총선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 저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47석밖에 안 되니까 열린우리당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유도해서 뭔가 이 탄핵 역풍 같은 걸 노무현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냐. 예. 박관영 국회의장 얘기죠. 예. 그게 박관영 국회의장 회고록에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도한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를 그 회고록에 써놓고 있어서 그것도 저거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이 정치적인 승부수에 강한 강하니까.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극단적으로 이제 갈리는 부분인데 한쪽에서는 저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꼼수야, 정치적인 술수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거는 그냥 순수하게 진정성을 가꾸는 행동인데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두 시각이 항상 맞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박관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치를 같이 했었기 거의 같이 때문에 했죠. 예.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정말 측근에 박관영 의장보다 더 옆에서 진짜 가신으로 있었던 사람들 뭐 입장에서 들어본다면 그 사람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말한 이유에는 아마 자존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그 행위를 할 때 자존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당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예. 단순한 부분에 있어서 저런 행동이 나온 것이지 탄핵 역풍을 받아서 선거에서 이기겠다 이런 부분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는 측근들은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뭐 좀 다른 측면도 있고 근데 제가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왜 저 때 박 대통령이 웃었을까?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저게 이제 뭐 그 무기명이니까 비밀 그러니까 그 투표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커튼을 가림막을 치고선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열어젖히 공개 투표?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거를 노골적으로 암시한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잖아요. 대통령이 왜 그때 웃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까 이제 웃음 뭐 술금지 웃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주목받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언제 부상하느냐면 바로 이 탄핵을 가결하고 난 뒤에 탄핵 역풍을 불면서 예.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완전히 꼬르박을 때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 당대표인 최병렬 대표가 물러나고 긴급 대타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해 박풍을 일으키면서 선거의 여왕으로 부상하면서 박근혜 예. 대통령이 정치적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별로 그렇게 이 취재의 대상이 예.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정치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전후 과정을 쭉 보면 저거야말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웃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의원이 예. 웃고 있는 부분을 보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만났거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 미소를 띠거나 예. 그러고 나서 또 곧 그냥 이렇게 평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치레로 그냥 웃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동료 그런 의원들에 부분만 대한. 이렇게 해서 그 편집을 해놓으니까 이제 야 뭐 좋아서 웃고 있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 저건
그 예. 편집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제 표결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 가운데 웃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웃지 말아라는 또 게 그렇게 이제 편집당할까봐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저 때도 사실은 최순실 씨가 옆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최순실 씨 그렇다고 운전기사 봐야죠. 얘기를 들어보면 98년 이제 네, 입문할 저는 때부터 뭐 다 있었다고 박근혜 하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감각도 많이 있으신 분이지만 뭐 편집에 때문에 저렇게 뭐 웃음에 부각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그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뇌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웃은 거 아닌가? 지금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물론 뭐 의원을 보면서 가볍게 웃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웃음이 나옵니까?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뭐 우리도 뭐 사람 만나면 맨날 웃습니까? 그런 상황 분위기가 있을 때는 안 웃잖아요. 그냥 아이고 목례만 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웃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그때 그런 뭐랄까 인식이나 지금의 이런 국정농단에서 벌어진 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나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꼭 예. 편집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 그 당시 웃었습니다만 12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앞서 이제 차이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제 이 대상이 된 거고 대통령은 공범, 혐의자로서 피의자로서 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때 노 전 대통령 집권 2년 차 아직도 권력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야, 이 정도 일로 벌써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국민 여론이 많았고 지금은 집권 4년 차 이제 어느 정도 임기가 다 돼가는 상황이니까 뭐 또 그런 부분도 좀 다른 차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에도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민에 관련돼서 탄핵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예. 임기까지 끝나는 지금 과정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범죄 혐의 관련된 부분도 예. 당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선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피의자 예. 신분이 아니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사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또 남은 임기들을 감안했을 때 예. 헌재가 탄핵 쪽으로 훨씬 더 판단을 내리기 더 손쉬운 지금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뭐 헌재가 여러 가지들을 다 감안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 위반 여부니까요. 그 부분을 아마 제일 중요시 보겠죠.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것도 참 우주의 기운이 작동했을까요? 박 대통령의 은둔 생활이 18년이었는데 정치 인생도 18년에서 멈추게 되나요? 아버지의 집권 기간도 18년. 이게 정말 우주의 기운이 통하는 건지 거기다가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예, 웃다가 대통령이 편집당할지 당선됐을 모르겠습니다. 때 득표율이 51.6%고요. 516. 이게 뭐 운명인가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웃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묘하다 하는 묘하죠. 생각은 아주 묘하죠. 하게 되는데 그걸 누군가 진짜 우주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뭘 했다고 보기에는 뭐 그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8년의 운동 생활과 18년의 정치 생활을 쭉 정리한 기사들이 각간에 좀 눈에 띕니다. 1952년 2월 2일 날 대구에서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1974년 8월에 유경수 여사가 피격 사망하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쭉 대행하게 되죠. 쭉 흘러가면서 1979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이때부터 은둔의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97년 12월에 입당하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 들어오면서 18년의 은둔 생활을 접고 정치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승승장구를 했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어제 그날까지 좀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은둔의 18년 그리고 정치 인생 18년 뭐 다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100% 대한민국을 이루어 국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남은 정치 인생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파란만장했다, 격동의 세월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평가합니다. 참, 내가 지나온 생활이 너무나 고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박 대통령도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굴곡이 많았네요. 이 굴곡을 다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본인과 많았어요. 본인의 아버지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정치 인생 마감하는 것도 또 진짜 무슨 역사책에 나올 일 그런 걸로 지금 마감을 하고 그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 아버지 그때 그 18년간의 집권 기간,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잃고 그 20대에 퍼스트레이드를 했던 기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경재단을 통해서 그 사실은 그 동생들과의 싸움, 그것도 사실은 그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최태민 씨와의 뭐 만남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딸로 이어지는 운명, 거기까지 해서 지금 이 탄핵까지, 또 그 딸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걸 보면 참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로 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울 수 없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참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치적인 부침을 보면서 결국 지금 어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만 저는 일종의 박정희 패러다임이 드디어 우리 헌정사에서 이제 종막을 고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박정희 대통령 1979년 11.6 사태 때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개발연대의 통치 방식, 그리고 지금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나타났듯이 이 재벌들과 이 검은 뒷거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직도 박근혜 패러다임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51.6%라는 득표를 거두는데 상당 부분은 박정희 향수가 잘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51.6%인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제 이 하나의 그 전국의 이 변곡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 교수님이 이제 평상 언론인으로서 이제 지내오셨으니까 저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저기 이제 정계 입문 때부터 뭐 11.6부터 다 기억나실 텐데 어떤 순간이 가장 이 박 대통령의 정치 인생 18년, 은둔의 생활 18년 중에 어느 순간이 제일 떠오르십니까? 저는 뭐 천막당사 생활이 차떼기 당시 차떼기를 해서 천막당사로 가는 그 대표가 돼갖고 그런 정치적 결단. 그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 천막당사로 인해서 사실은 뭐 2007년도에 경선에 패배를 했습니다만 결국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와 희망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데 대한 어떤 좌절감, 실망감, 낭패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촛불, 처음에 2만의 촛불이 232만의 촛불. 사실은 232만이지만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 분이든 직장에 가서 일하는 모든 사람, 저는 5천만이 뭐 4%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5천만이 다 참여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천막당사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거는 최순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최순실이 모든 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생에 가장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최악의 수를 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이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최순실 씨가. 근데 자 2004년 천막당사도 그럼 최순실 씨 아이디어냐? 만약에 그게 최순실 씨 아이디어라면 최순실 씨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당시 사무총장이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이상득 사무총장의 아이디어라고 저는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아이디어라는 거는 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채택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득 사무총장의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박근혜 당시 대표가 차용을 한 거예요. 차용을 해서 천막당사를 자기 브랜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감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최순실 게이트가 나오니까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뭐 꼭두각시로 조종당했다 그래서 마치 아무런 이 머릿속에 하얀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제 일부 묘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만나보고 뭐 그 같이 그 취재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나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정치적 감각, 천막당사처럼 그런 감각은 아직도 저 정치권에서 따라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처음에 조금만 감각이 하면요. 왜 지금 그런 걸 발휘를 못했을까요? 지도자로서의 감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감각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모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2004년도 천막당사 시절에는 또 제가 한나라당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소상히 아는 편인데 그때 당시 사실 천막당사 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한나라당 내에 이 개혁 세력이라는 남원정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떼기가 나오면서 그때 먼저 허벌판에 천막을 먼저 친 사람은 남경필, 원희룡, 또 정병국 이런 소장 개혁파들이 먼저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당사를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있을 때 그때 당대표로 긴급 투입됐던 박근혜 당대표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진짜 딱 당사 문판을 떼서 진짜 여의도에 크게 지금 그때는 이제 여의도의 지금 그 공원 앞에 상당히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천막을 쳤죠. 그래서 취재기자들이 그때가 한 3월 달 정도였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천막 당사에서 취재하기가 너무 추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 결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지만 그런 그 아이디어들은 소장개혁파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가장 또 앞장서신 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러니까 한나라당 연수원을 팔아가지고 헌납해버렸잖아요. 헌납해버리고 자 이제 우리는 뭐 진짜 집도 절도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서 천막을 치는 그런 결단은 그러니까 뭐 천막 치는 사람 뭐 많이 있죠.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여하튼 그 대한민국에 그래도 저 1당 2당 하는 그런 정당이 그런 결단을 내린다는 게 쉽지는 않고. 근데 천막 당사는 원래는 그 훨씬 전에 있었어요. 저 옛날에 정주영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하던 국민당이 사실은 나중에 그 정주영 씨가 국민당 문을 닫아버렸어요. 대선 끝나고 1992년에. 그리고 나니까 국민당의 다른 의원들이 천막 당사로 나가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 저도 첨언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실제로 정치를 배운 것은 유경수 여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하면서 배웠는데 그때가 유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전에 삼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때에 그런 그 아주 열의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뭐 분골쇄신하는 그런 경제개혁을 하던 그런 때가 아니고 그 시절에는 이미 노쇠한 정치인,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뭐 거의 국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저녁에 안가에 가서 술을 잡수시고 뭐 칸거나 어찌다 한 번씩 진짜 왕이 된 시대거든요. 왕이라고요, 사실은. 그 당시 박정희는. 그리고 18년간의 은둔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는 70년대에 머물렀던 거 아닌가. 지금도 보면은 왕이에요. 최근에 그 미용사라든가 뭐 누구예요 요리장 뭐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 있으면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최순실한테 맡길 건 맡기고 김기춘한테 맡기고 우병희한테 맡기고 자기는 어쩌다 나와서 뭐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 정도 하고 또 외교 의전 뭐 이런 정도 하는 하나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유신 시대에 그러한 그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70년대 사고에서 못 벗어난 거 그런 것이 가장 박근혜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탄핵안 표결 과정을 관저에서 TV를 통해 지켜봤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 18년의 은둔생활 또 18년의 정치생활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 하나처럼 다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런 자괴감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최태민과의 인연, 또 최순실과의 인연, 또 하나가 세월호 때의 그런 잘못된 행동,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얘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최태민 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저한테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할 그런 형편이 아니죠.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적도 없고. 그 최태민 목사가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엔 저한테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 제가 뭘 잘못한 걸로 이런 식으로 꼭 그동안에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음해성 네거티브가 많은데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지금도 다 동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다 하여튼 장비 다 동원해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태민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최순실을 멀리했더라면, 또 세월호 그날 내가 빨리 좀 대응을 잘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됐을까? 그런 후회도 어저에 하셨겠죠. 예.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시기는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이 개인 측근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는 느끼고는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대통령에 관련된 원망의 그 부분들을 다 포용해서 지금 책임을 느끼고 있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어제도 탄핵에 관련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담담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표현을 한 부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오해를 하지만 나는 책임을 질 부분이 아니었던 부분을 밝혀내겠다는 취지가 있는 걸로 봐서 마냥 모든 부분들을 자기 일생의 부분들을 다 후회하고 이렇게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지나온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이 준 권한 비선에 넘겼나? 이게 헌재 심판의 최대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냐 아니냐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인지,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한지 그 여부가 헌재 판결 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헌법 위반 그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유화해서 누군가에게 줬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국민주권,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임의적으로 넘겼느냐 이 부분하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대통령은 국가에 관련된 그 힘을 동원해서 힘을 이용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혜택하지 않았느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대의제 원리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에 관련된 부분을 다 위배했다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중대하지 않은 부분에 관련된 위반이 된 부분과는 배치되게 개별적 법 위반도 많습니다만 아예 헌법에 관련된 위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적시가 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의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 이후에 아마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라는 게 아마 대부분의 중론인데, 그러면 8명 가운데 성향을 굳이 따지자면요. 이 가운데 이정미, 김희수, 김창종,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등 6명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물론 대법원장이 지명한 분도 있고요. 여당 몫으로 지명된 분도 있고 여야 합의 선출된 재판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된 대법 헌재 재판관이 무려 6명이다. 그러면 박한철 소장을 빼고 8명 가운데 6명이 보수적 성향이다. 글쎄 그렇게까지 볼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기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사회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니 보는 거야 자유인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그러면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 실제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재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거기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그 해산에 찬성했어요. 그렇죠. 이정미 재판관은 우리가 분류가 됐었는데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찬성했어요. 그럼 이정미 재판관은 자기의 성향과 반대로 이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법률적인 결론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지금 아홉 분이 그 상당수가 판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판사 출신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걸로 검사 출신보다는 법률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런 걸 보면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법률적 의미, 그러니까 우선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객관적 사실에서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객관적 사실을 먼저 밝혀놓은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그거 당시에 인정했어요.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위반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판단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 위반했다고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2004년에 헌재 결정이 그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이번에도 이 객관적 사실을 확립을 해놓고 판단은 그다음에 오히려 간단하죠. 이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 이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무조건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 사유가 헌법 위반에 관련된 사유만 나열이 돼 있었다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뭐 정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 큰 의미에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 개별적인 법 위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탄핵 사유라는 걸 볼 때 관련해서 헌법 위반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법 위반이 사실상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는 상황을 재판관들이 임의적으로 정치적 해석할 여지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심리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탄핵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이제 헌재 판결만 남았습니다. 주심 재판관님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이 된 분이어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내는 것 같아요. 예, 속도가 빨라지니까 진짜 뭐 3월 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특검이 출범을 하면서 검찰은 사실상 이제 검찰 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지금 보도한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봤더니 기존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이른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음성 파일이 뭐 10초만 들어봐도 횃불로 바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권력을 넘겨주거나 뭐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도 없다. 이제 뭐 국무회의와 그다음에 뭐 여러 인사와 관련돼서 정호성과 최순실이 주고받은 내용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최순실을 뭔가 언급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게 지금 이제 매일경제 단독 보도요. 내일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호성 녹음 파일 10초만 들어도 횃불이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은 과장된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일부 뭐 좀 언론 보도가 100% 예. 이렇게 맞을 수는 없을 수 있죠. 뭐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것 아니고 예. 뭐 수사관들이라든가 또 관련자들, 관련 인사들로부터 들었던 일부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로 바뀌고 10분만 들으면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지 너무 분개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일단 매일경제에서 그 내용을 특종을 했는데 이것도 봐야 돼요. 내일 발표를 어떻게 나오는지. 16분 대통령과는 12분하고 최순실과는 16분 정도 통화 내용이 있더라.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정호성 씨한테서 이렇게 압수한 휴대전화의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 현실적으로는 꽤 많은 본인이 그 전에 썼던 휴대전화들은 아마 거의 폐기를 시키고 저것은 두근가 그것은 미처 폐기를 못 해가지고 압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본다면은 좀 양이 적죠. 상당량의 양이 있는 것이 뭐 객관적인 어떤 그 판단에 부합한 것 아닌가 해서 뭐 매일경제에서 특종은 했습니다만은 좀 봐야겠어요. 일단 그렇죠? 내일 수사 결과를 봐야 그 녹음 파일의 진위,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의 진위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게 아마 봅니다. 헌재 판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최순실이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얼만큼 최순실에게 넘겨줬는지 사유화했는지 부분이 나오는 건데 내일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떨지 또 그 이어서 이제 특검이 또 하니까 특검 수사 결과도 근데 검찰이 발표를 하더라도 녹음 파일 그대로를 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대충 아마 그 내용 정도만 조금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판단 여부는 국민들이 한번 들어보면 직접 아마 판단이 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할 때 지금 고영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급인 줄 생각했다.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녹음 파일 부분도 검찰이 판단하기보다는 진짜 그런 거는 직접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렇고 그 청와대에서 이제 조리장을 하셨던 분의 그 한 이제 잡지와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최순실이 일요일 저녁마다 청와대 관저에 가서 그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했고 그 내용은 그 다음날 수석비서관회의라든지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이제 조리장이 얘기한 중에 그 회의 내용을 다음에 수석비서관 회의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대로 얘기했다고는 조리장은 얘기 안 했어요. 조리장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얘기를 안 했고 여하튼 조리장은 자기가 본 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서너 시쯤에 꼭 들어오더라. 들어오면은 뭐 들어오기 전에 그분 오신다 그러면은 그 문고리 3인방이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앉아가지고서 그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것도 뭐 말이 회의지. 그게 뭐 회의겠습니까? 이게 문고리 3인방 3명 데리고서 최순실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참석 안 한다 그러니까 참석한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참석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메모를 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따랐는지 아니면 거기에 뭐 다른 걸 뭘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리장이 본 거는 그 회의하는 그 장면까지 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것과 그다음에 아까 정호성 비서관의 이제 휴대전화 음성 파일과 같이 합쳐지면 뭐 어디 대통령 해외 출장 가기 전에 그때 뭐 굉장히 인사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도 그냥 떠나시면 안 되고 뭔가 좀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랬던가 한 꽤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이제 수석 비서관회인가요? 국무회의가 열려서 대통령이 실제로 그 얘기도 수석 하고. 비서관회의. 뭐 그런 걸 보면은 최순실의 문고리 3인방과 뭐 이렇게 가졌던 내용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실행에 옮긴 거 아닌가라는 유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유추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이디어가 최순실 씨한테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떠나지 말고 한마디 하고 떠나십시오. 근데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서 그래? 그거 좀 아이디어인데? 그래 그러면 한번 아이디어 채택 해볼까? 수준에서? 그러고서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최종적인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조종했다 이런 단적인 증거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 사실관계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련해서 이제 헌재도 재판관 한 명을 지정해갖고 증거 조사를 아마 할 텐데요. 그래서 관련된 이런 자료들 아마 검찰이 특검이 조사를 하겠지만 관련된 자료를 아마 확인을 할 거고 국정농단에 관련된 부분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녹음해가지고 물론 아까 편집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뭐 대통령이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재판부도 그렇고 그리고 그 특검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제 개별 행사 재판에서 판단을 할 텐데 그 부분 자체가 이런 그 관련된 녹음 파일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다른 일들도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최순실 씨가 연관이 있는지를 동시에 체크할 거기 때문에 녹음 파일만 갖고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내일 검찰 조사 결과도 좀 지켜보고요. 여러 이제 증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얘기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시간은 좀 없긴 합니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다가 지금 보니 아는 정도는 됩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988년 김기춘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최태민 목사의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청문회 끝내고 집에 돌아가신 김기춘 전 실장, 그 부인되는 분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크게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크게 당한 건가요? 그 김기춘 전 실장의 일생에서 아마 저런 식으로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기춘 전 실장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이 아마 상당한 그 치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얘기를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특보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탄핵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이 되게
하지 말아야지 될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는데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서 전국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빨리 빠른 결정이 그렇게 내려져서 좋은 결정이 내려져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요 외신들도 그렇고 국내 시민들 반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탄핵 찬성 의견 여론조사가 한 80%를 넘었었잖아요. 그 의견 그대로 아마 시민들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외신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봤을까요? 예, 어떤 느낌을 갖고 조롱하는 일본이라든지 뭐 저기 앞서 잠깐 BBC 얘기도 했습니다만 약간 우리 한국이 좀 창피해진 상황이 됐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해서 또 이제 격찬하는 외신도 있고. 일단 어쨌든 국민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는 형국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관계국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FTA나 트럼프 당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관련된 입장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이 반대하는 부분에 관련된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이 좀 밀어붙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대통령이 관련된 지위를 상실했을 때 관련 이제 다음번에 차기 정부가 이제 이 같은 국민들의 반대의 여론을 등에 업고 다른 정부가 이제 성격이 다른 정부가 지금 들어왔을 때 관련된 지금 정해진 정책들이 바뀌지 않을까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소상히 보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해관계국들의 입장들이 대통령의 그냥 단순한 탄핵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국가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탄핵 가결을 그러니까 외신들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제 상반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민혁명이, 그러니까 시민이 어떤 잘못된 권력이나 정치를 바꿨다라고 긍정적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일로 우리 스스로도 좀 책임감을 갖고 자괴감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조금 뭔가 숙연해져야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우리 국민은 저는 뭐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부심을 갖는 그렇죠.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절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방법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탁착착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마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 연일 주요 도시에서 물리적 충동, 폭력적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 외신을 아주 급박하게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자부심을 그렇죠. 가질 만하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관영 언론들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중국의 네티즌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과연 이런 사태 때 촛불을 들 수 있을까? 천안문 강제에서 했던 경우 1990년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탱크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인민해방군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이 시위를 보면서 스스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위에 당했을 때 그때는 상당히 위기였죠. 그때는 제대로 된 이 헌정 시스템이 굴러갈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했지만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도 그만큼 올라와 있고 시스템으로 모든 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우려는 없다. 아마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질 만하다. 첨언을 하면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해서 아직까지 87년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돼 왔었습니다만은 권위주의 그런 정치 문화랄까 이런 것들이 잔재했다. 일부는 남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권위주의 정치 문화를 완전히 청산하는 전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든가 권력 사유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을 붙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 의식, 시민 의식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절치 못한 인사를 모셔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인식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과거 오기 정치를 할 때의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예,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만 놓고 보면은 진짜 이제 헌재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어쨌든 탄핵 가결로 인해서 직무정지가 되니까 그 전에 마지막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원고 없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원고 없이 생방송에 임하고 있지만 원고 없이 그냥 본인의 감정을 담담하게 좀 소회를 좀 밝혔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 부분은 좀 잘못했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잘못된 의혹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해도 좋고 지난번에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분명히 뭔가 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이 기회를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분께서 예.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제 3차 담화 때도 이제 관련된 부분이 설명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민한테 설명하는 자리는 없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탄핵 가결까지 된 뒤에 이제 국민들은 어떤 입장이 나올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가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변할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대통령이 바라보는 국민에 대한 시각은 내가 국민한테 이렇게 관련된 뭐 탄핵이라든지 특검을 남겨둔 상황에서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관련해서 권한 정지가 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이 지금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국민에 대한 담화가 아니라 내 변론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탄핵이 가결됐지만 우리보다는 본인의 안위에 관련된 부분을 더 생각하는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좀 배신감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헌재 판결 과정에서 이제 뭐 변호인단이 뭐 잘 변호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한 부분을 우리가 소상히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는 거죠. 알 수 없죠. 그건 뭐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자료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 기간 동안에 뭐 기자들하고 등산도 가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찾아보면 2004년에 이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되고 나서 임명되고 나서 한 이틀인가 사흘인가 정도의 고건 대행의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사가 고건 대행 기사는 싹 사라지고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 기사입니다. 뭐 산에 가고 뭐 산에 가고 거기서 이제 얘기한 거 가지고 계속 노무현 대통령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기사는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물론 스타일이 다르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에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 과정이나 여기에 뭐 영향을 미치고 싶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해명을 위해서도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면요. 청와대 취재 기자들도 별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같이 산에 가는 거죠. 근데 산에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TV 관저에서 이제 TV 보는 거 좋아하시죠. 관저에서 혹시 대통령이 우리 기자분들 나하고 얘기나 해요. 그러면 그거 안 갈 기자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기사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즐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럴 정도의 기회는 혹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소상히 밝힐 수 있는 통로는 분명히 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적도 없지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기사는 많이 나올 거냐. 왜 그러냐면 특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특검이 시작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뭐 뒤에 가면은 직접 대면 신문도 하겠지만 이번에 특검은 특검법에 그때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수사 상황을 이렇게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얘기 안 하더라도 박근혜 하는 이름의 관련 기사들은 아마 앞으로도 지겹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부분은 잠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한 대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도 따라 울었다라고 하는데 뭐 지엽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누굴까요? 그래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막 단상을 전구하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러던 열렬 이른바 친노는 없었지만 친박 중에서 그렇게 어제 하신 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국무위원 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이 기사를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직도 전국은 살얼음 판을 걷듯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잠깐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촛불 민심 박 대통령 탄핵 또 불행한 헌정사다라는 제목을 실렸고요.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앙일보는 국민이 탄핵했다. 정치가 응답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촛불의 탄핵, 박 대통령 직무 정지. 경향신문은 준엄한 심판이다. 촛불의 승리다라고 했고 한겨레 신문은 촛불혁명 진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각 신문마다 자신들의 논조에 맞게 제목을 좀 뽑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교수,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촛불 민심에 대한 얘기 또 박 대통령 탄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촛불 민심 박 대통령 탄핵했다. 또 불행한 헌정사다라고 해서 탄핵이 가결된 두 번째 대통령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모두 국회의원들입니다. 300명의 얼굴 사진으로 모자이크화 시켜가지고 대통령의 고개 숙인 모습을 표현해냈습니다. 박 대통령 국무위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생했다, 미안하다라고 어제 마지막 한마디를 좀 남겼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에 일부 국무위원도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어제 저녁 7시 3분 청와대에 접수가 됐습니다. 바로 그 시각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영신 교수님, 지금 박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까 덤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소리에는 약간 좀 힘은 좀 빠졌습니다만은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정리를 했다고 봐야겠죠. 가결을 예상을 했군요. 네, 가결도 예상을 했고 가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은 이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때 이야기할 때도 차분하게 앞으로 담담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은 마음을 일단 내려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본인으로서는 아직까지도 부덕과 불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본인 스스로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덕이고 불찰일 뿐이지 내가 어떤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하지 못한 것 같고 뭐 안보 경제 어려운 상황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최경환 전 부총리죠.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일원도 챙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원을 챙기지 않은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을 챙기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국정을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걸맞게 챙겨야 하는데 그 국정을 최순실한테 이양하고 챙기지 않은 죄 때문에 지금 이 탄핵까지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어제 그 마지막 얘기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금하고 그것을 최순실이 자신의 사익으로 편취해가는 것도 국민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지만 어찌 보면 본질적인 거는 국정을 운영하라고 준 대통령이라는 자리, 권력을 최순실에게
이양해줬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게 아마 국민이 더 화가 났던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근데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지금까지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쏟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혹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든 국정을 다 최순실한테 맡겼느냐. 아마도 그것까지는 실상은 아니겠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는 범위 내의 국정을 좌지우지한 거죠. 예. 그중에 이제 특히 그 문화 분야. 문화체육 분야 있잖아요. 이제 예. 그게 집중적인 타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사 그리고 이제 분야, 뭐 그렇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예. 본인이 또 알 수 있는 분야가 뭐 이제 인사 같은 거 이런 예. 거 아니겠어요? 뭐 아는 사람 누구 이렇게 소개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 중에서 뭐 본인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권 예. 챙겨주는 거. 뭐 아마 이런 것들 위주로 됐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더니 대통령이 2명이 나왔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과장된 것이고 예.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진 마당이니까 그리고 특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던 그런 의혹들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대통령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그 대통령이 자기가 뭐 문화 분야도 사실은 자기가 챙겨야 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을 최순실 씨한테 휘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예. 우리가 또 그동안에 이제 여기저기 언론에서 과장됐던 의혹도 이렇게 한꺼번에 좀 정리해주는 계기가 예.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탄핵이 된 마당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동안의 언론들도 아마 이제 뭐 속보 경쟁, 네. 특종 경쟁을 해가지고 좀 과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만 조금 더 차분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좀 정리를 해가자. 아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어제 대통령의 마지막, 이제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는 마지막 이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과 관련해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표결 하루 전날에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당일날 물론 홍보수석을 통해서 뭐 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탄핵 가결, 그것도 큰 표차로 가결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국민 앞에 서서 뭐 짧더라도 뭔가 사죄의 마음을 직접 전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국무회의 성격 비슷한 걸 통해서 모두반을 통해서 꼭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됐나? 사실 어제 5시에 예.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했을 때 저는 아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제 국회에서 예상보다도 큰 표차의 압도적인 가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기존 입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 일말의 기대감을 좀 가졌었거든요. 이 국민의 그 민심을 수용해서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큰 표차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민심을 수용해서 뭐 자진 사퇴를 하겠다. 뭐 그 정도까지도 제가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자진 사퇴도 예상했군요. 예, 그런데 어디서부터 제가 이거 틀렸겠구나 생각했던 부분이 어제 바로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고 예. 그것이 일단 녹화가 돼서 중계가 되는 그 점을 보면서 예.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옛날 수준으로 그래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억울하다는 했고요. 쪽에 좀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아쉬웠고 실제 형식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도 예. 저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엄중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예.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담담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법리적 공방을 충실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본인이 예. 탄핵소추의 피소추자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예.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 하기 직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민정수석을 교체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상당히 이례적인 그 조치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민정수석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 참모로서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예. 사실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그 조언을 받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례적이었던 거고 무엇보다 대상 자체가 누구냐면 조대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했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또 어떤 분입니까?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둘러싸고 유족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었던 분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을 본인의 아무튼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모셔왔다는 예. 부분 자체가 물론 탄핵소추 안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그런 예. 측면이 있지만 저는 얘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 의리, 정 이런 걸 갖고 있던 분은 있는데 이분은 뭐 박수 쳐주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누군지는 좀 궁금해집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의리와 정을 따지기 이전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어제 자리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헌재 가서 이게 기각될 가능성 저는 그렇게 크지 않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도 울먹울먹 했잖아요. 이게 예. 이제 공개적인 그 인사말 자리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또 비공개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더 그랬을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거기서 우는데 저는 일부가 아니고 거기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았다면 야, 그 사람 참 강철 심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그 눈물은 그게 뭐 꼭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굳이 후보군을 압축하자면은 뭐 저는 무슨 장수 여성 대통령이 아니 여성 장관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고 뭐 박근혜 여자라 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진 두 분이 있으니까 아마 조윤선 이분은 여가부 장관도 있고 문체부 장관 지금 하고 있지만 정무수석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 여성이라는 게 또 감정선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 또 한 분은 여가부의 강은희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들은 뭐 충분히 같이 눈물을 흘렸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현 정부에서 최대 물론 이제 그 조윤선 장관도 뭐 장관도 여러 번 할 정도로 수석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황교안 총리도 법무장관도 하시고 총리까지 됐고 그리고 그렇죠. 또 윤병세 그럼요. 장관은 최장수 장기 장관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뭐 좀 황교안 울먹울먹 할 총리도 수도 그렇지만 유일호 부총리는 뭐 당선자 시절 또 비서실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본인을 뭐 그러나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예. 기사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그 세월호 유가족들하고의 그 만남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난 뒤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들이 청와대 가려고 할 때 그래 맞고 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대통령이 과연 측은지심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를 동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비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사 보면서 뭐 지금 국무위원들이야 뭐 그런 식으로 완전 동감해서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과연 대통령이 그 지금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이나 슬픔에 동조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자신의 아픔에는 슬퍼하면서 남의 아픔에는 슬퍼할 줄 모르는 뭐 그런 의미 알겠습니다. 여성 대통령 충격적 추락이다. 한국 불확실성에 빠졌다라고 해서요. 외신들이 어제의 탄핵 가결을 굉장히 크게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했던 냉담한 보수주자다라고 박 대통령을 평가했고요. 그의 인기도 추락은 야권 주자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을 높였으며 나라가 강경한 대북 정책 폐기와 보다 친중국 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BC는 박근혜 탄핵 천방지축 청년이 한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BBC는요 특히 고영태를 잘생긴 얼굴과 탄탄한 몸매를 가진 K-팝 스타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K-팝 스타는 아닌데 잘못 썼군요. 어쨌든 고영태와 한 마리의 개가 이 진실을 밝혔다라는 식으로 마치 이게 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도요, 부패 정실주의로 인해서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박 대통령을 18년간 군사 독재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령을 끌어안고 자폭했다라는 국내 신문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맥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민들도요, 환호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라고 하면서 뭐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 중심으로는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이 TK 지역이었는데요. 딱한 생각이 들었지만 탄핵 이유가 분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최순실에게 그렇게 권력을 나눠주는 건 잘못됐다라면서 TK 지역에서도 어제 탄핵 가결에 대해서 불가피했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외신 반응하고 좀 시민들 반응을 좀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어떤 국정농단이라든가 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가의 어떤 수반으로서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